두 번째 세션 주제는 외교를 정상화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아마 정상화하자라고 타이틀을 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는 우리 최종권 교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남주 교수님 계신가? 그렇구나. 다섯 분의 이제 토론자를 하는데, 김준영 의원은 갑자기 당 대표 대행이 돼갖고 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옆에는 우리 민주당의 박선환 의원님이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박선환 의원이야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대중 대러 할 거 없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분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원래 이분은 소위 외교 정책의 꾀보로 소문이 나서 오늘도 그 꾀보가 내는 정말 좋은 값진 좋은 조언들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현 전 유엔 대사 그리고 외교부 차관도 하셨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조현 대사는 요즘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외교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보수적이고 미국 일변도인데 유일하게 다자주의 시각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평화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겨레 신문에 논술위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오사카도 가 계시고 그러는데 한일 관계 어느 누구보다 정통하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평화경제연구회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 단톡방이 있어요. 하여간 제일 부지런하게 쓰시는 분이 우리 오태규 총영사이십니다. 근데 많이 쓰신 다작인데 상당히 정확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인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태규 총영사께서 좋은 말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the last but not the leas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남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남주 교수님 원래 중국 전문가시고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도 하셨고 지금 창비의 논술 주관으로 계시고 그런데 상당히 센스 있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남주 교수님은 아마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이고 그다음 오태규 총영사께서는 일본 쪽을 맞추면서 한미일 삼국을 다룰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는 미국을 계속 다뤘으니 미국을 좀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 조현 대사께서는 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주실 건데 오늘 발표하신 우리 최종훈 박사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일찍 왔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바스 대학하고 뮌헨에 가서 쭉 있다가 이거에 맞춰서 일정을 앞당겨서 올 정도로 이거에 대해 헌신적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평화 군축 비서관도 했었고 외교부 1차관도 했었고 1차관 할 때 또 대미 협상을 거의 맡아서 마무리를 잘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균 장관하고 같이 더불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하는데 제일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준비한 걸 읽었는데 상당히 쌈박하고 명확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20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고 나머지 토론하신 분은 10분씩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최정권입니다. 다들 제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요. 게다가 토론자분들도 워낙 기레성 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제 제기하는 입장에서 한 20여 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하면서 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원고의 일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소모임에서 발표했던 원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이 좀 업데이트할 건 좀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지금 보니까 김영배 의원 정도만 그 당시 그 자리에 계셨었고 다들 이 연구를 새로 보시는 분들이라 일종의 정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동시에 시기적으로 우리 결산국회 그리고 감사국회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 우리 진영에서 어떠한 소위 점을 유념하면서 특히 외통위, 국방위 등에서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나 나래비를 세워서 정리를 하면 그 포인트를 다 합쳐서 일종의 정리를 하면 좀 더 그림은 불안해 보입니다. 뭐 미력하나마 지난 정부에서 외교 1차관을 했습니다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해외에서 확인하고 또 그 확인된 위상이 우리 국민의 소위 자긍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소위 진영을 떠나서 소위 전통적인 외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부부의 품행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제적 위상 부분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참사 이것은 지난 여름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국제적 여론에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1월에도 유럽에 좀 머물고 있었고 지난 며칠 동안에도 유럽, 독일에도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해당 지역 그 어떤 나라가 됐든가 그 지역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 잼버리 대회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하니 부모님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또 그 해당 소속 그 기관들도 좋았는데 와서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사실 우리나라의 국제적 그 저변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 핵무장론입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서 뭐 소위 뒷자리가 되었기도 했지만 국제 여론 혹은 조야에서는 이제 한국도 핵무장하는 것이야? 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는 온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를 하였는데 이제는 어제 대한민국이 핵하는 거야? 라는 식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특히 집권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 표결 결과는 참으로 곱씹을수록 이상합니다. 22년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보고는 부산 엑스포 어렵습니다라는 보고였고 사실 안 되는 줄 알고 나왔습니다만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이 정부가 소위 풀코트 해가지고 달려드는 걸 보면 아 정말 뭐가 상황이 변했는가 혹은 정말 노력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표결은 이렇게 되었고요. 이 소위 동학을 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런 주요 포스트에 나와 있는 공관원들은 그 주변 자기 그 주재국의 여러 대사들을 만나거나 대사관 직원을 만나면 우리나라 절대 안 되는데 하도 이 중앙에서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와 우리나라 언론에서 될 것 같은 보도가 너무 많으니 역으로 한국 상황에 맞춰서 보고했다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부산 엑스포 그 자체는 뭐 행사 유치에 관한 것이지만 뭐 이를테면 경제 외교나 주요한 외교 현안에 관해서도 이러한 보고 행태가 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외교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지난 2년간 대한민국과 관련된 긍정적인 보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 언론사들, 해외 언론사들이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가 이 자유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좋은 보도가 왜 하나도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었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 9.19 군사합의 그리고 접경지역 문제 그리고 동맹 문제, 군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편중 외교, 편식 외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미 동맹 강화와 남북 관계 악화가 이 반비례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워딩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의 그 이면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이 지원하게끔 가져오는 강화 프로세스였는데 지금 군사적으로 편중하게다 보니 이 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비례 구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한미일이 강화돼야 된다는 담론과 외교 안보가 메인스트림이 되었고 그런 동시에 북중러 강화의 구조적 경직이 초래되면서 역설적으로 동북아의 안보 관리, 한반도의 안보 관리는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되는 구조 편향성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관련해서 무슨 저희가 왜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다 떠나서요. 사실 소련과 관계 정상을 외교를 맺었던 90년도 초기의 현장으로 가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역대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연해주의 개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 접근을 하는데 좀 거리를 띄워놓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대통령의 언어로, 국방장관의 언어로 그리고 이런저러한 편중 외교로 해서 이미 물 건너갔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 밀착하게 된 것이죠. 대일 외교력은 지금 뭐 10번의 게임이 있었더라면 10대 0입니다. 대일 외교력이 약화되었는데 강제징용 3자 대입 연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용인, 안보전략 지침서의 독도라는 말은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되었고 라인 사태까지 있습니다. 강제징용공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저희가 받았던 법률적 판단과 컨설팅 그리고 외교부 내부의 법률적 리뷰는 소위 3자 대입 변제는 불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사안이 좀 거꾸로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굳이 제가 말씀으로 담기는 좀 서로 미안하지만 대통령 부부 혹은 대통령실의 의젠과 품행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외교 리스크 확대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8가지만 제가 나래비를 해보았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외교안보 보훈의 정쟁화되었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광복절, 3.1절 등의 기념사중 친일 발언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외교로부터 자긍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설사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라면 평화를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힘을 위한 정책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고 한들 우리 첫 세션에 약간 비판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비도 증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국방비 증가율이 4%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결국은 대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결국은 국방력도 강화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안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상 없는 대북 정책이고요. 북한의 핵 개발을 지금 현재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은 중앙부처의 특히 외교안보 부서의 평화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평화교섭본부장이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국민의힘에서 입당 선언을 하고 비례대표가 되어서 지금 외통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이 외교안보와 특히 평화 문제를 정쟁적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 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뭐 우리 김동균 장군께서 워낙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외교적 정무적으로 보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북한의 인공위성이 정보 획득력에 있어서 상당히 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빌미사바 군사합의를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결국은 상대방이 난폭운전한다고 해서 나의 안전벨트를 풀어버리는 자해행위까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극우 탈북 인사가 조성하는 한반도 긴장구도에 대한
정부의 방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몇몇의 극단적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 안보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외통위 하는 걸 좀 자세히 봤는데요. 통일부의 역할이 전 매우 기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어떤 부처를 기형적이다라고까지 쓰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 모색해야 되는 부처에서 북한 때리기와 국내 여론을 분열을 조정합니다. 통일부가 극우 탈북단체인지 우려스럽습니다. 23년 7월에 취임한 지금 현 통일부 장관은 소위 찾아가는 북스토리 콘서트라는 걸 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도 하더라고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공공기관, 기업, 학교에 통일부 장관이 직접 찾아갑니다. 특정 교회 목사랑 함께 갑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 한 10차례 정도 했고요. 올 상반기에만 13차례 강연했다고 통일부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붕괴 중이라고 설파하고요. 그다음에 K-EU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통일부 공식 유튜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채널을 신설해서 고용한 통일교육원장 등이 출연하는데 이게 현 통일부 장관이 자기가 교수 시절에 운영했던 출연인들이 대거 다 투입되어서 이 여론 분열, 북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요. 올해 북한 실상 알레기 사업 TF 신설이 됐다고 하고요.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에 사업에 12억 2,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장관 예산이 3억 6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평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프레임하고 정쟁화합니다. 외교도 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가짜 평화라고 몰아세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거짓을 국회에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했어야 됩니다. 제가 평화기획비서관이었고 1차관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상회의 때 하셔야 할 말들이었고 그 토킹 포인트를 제가 작성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저희를 가짜 평화 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 정부를 그야말로 가짜 안보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요 정책 평가에서는 제가 방금 비판적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마지막 안보실 부분인데요. 정상순방 행사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의전과 성과 논란으로 정상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우구심이 높아진 건데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손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도의 국력이면 정상은 자주 외국에 나가셔야 되고 자주 국가를 대표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러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불안하고 나갈 때마다 비용을 따져야 되고 나갈 때마다 그 도시에 어떤 한식당이 몇 층에서 몇몇 누구랑 몇십 병의 소폭을 마셔야 된다고 걱정해야 될 정도라면 그건 국익 차원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행 체계도 불안합니다. 이것은 뭐 정파와 여당 야당을 떠나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결국 인사 문제인데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자주 바뀌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윤 정부는 현재 3명의 안보실장이 있었습니다. 김성환, 조태용, 그리고 지금 장호진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2명이고요. 국방부 장관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의 통일부 장관, 2명의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걸 대부분 돌려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2명의 안보실장이 있었고 2명의 국정원장이 있었고 2명의 외교장관, 3명의 국방장관, 3명의 통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변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토니 블링켄이 지금 4년 내내 하고 있고 왕이 장관은 제가 몇 년 해왔는지 카운팅을 못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지금 거의 뭐 평생 직업이 외교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20년 하고 있고요. 즉 외교 현장에서 내일이라도 바뀔 사람을 리스펙트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늘 바꾸고 있는 그 수행 체계, 그 근본적으로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서 땜빵하기 위해서 이 정도라면
인사가 특정 정권의 실력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 정부는 실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가치 외교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착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치 외교를 오늘날의 말로 뭐 민주주의의 확산 등등 이야기하지만 이것의 기본은 1990년 초기 냉전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을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믿었고 이념 투쟁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환호했던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온 세계에 퍼져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민주평화로는 국제 정치의 주를 형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었다라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금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체제 방어 및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확산을 시도했고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등에서는 실패했고 심지어 내쫓겨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재를 받는 불량 국가 혹은 반민주 국가들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반민주 연대 전략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체제에 맞춰서 SCO는 강화되고 있고요. 브릭스는 회원국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앞세우는 가치 외교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진짜 외교인데 윤 정부는 그 가치 외교의 최전선 앞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냉전의 몰락이 민주주의의 압도적 승리라고 믿었던 35년 전의 올드 띵킹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특히 외교안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민주주의가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도 진보했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했고 군사 독재를 겪었고 국민들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정권을 채취했고 동시에 촛불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우 평화롭게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해서 정권을 했는데 그 누가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국을 둘러보십시오. 북한,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 사실상 하나의 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아니니까 정권 교체를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즉 민주주의에 자신이 있는 우리 진보 세력은 정말 우리 국익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일종의 컨닝 페이퍼일 텐데요. 하반기 외통위 혹은 민주당 중점 영역 제안입니다. 미중 관계 변화 대응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라인 사태 요 문제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좀 2년 전부터 말씀 올렸던 사람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그냥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서로 간의 포뮬라 공식을 맞추는 것인데 이 정부는 어떻게든 해줄 것입니다. 한일 관계, 한러 관계 맞고요. 대통령 순방 예산 예비비 과정에서 이거는 500억 이상을 써왔다는 것은 가소흥청망청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소흥청망청했다는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 말씀드렸고요. 통일부 장관과 고위 간부의 국내 행사 또 뭐 해외 행사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통일협력국 등의 주요국 예산 집행 그리고 북한 전문 인력의 이동 및 보직 현황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통일부에서 소위 과장급 이상의 관료들 중 북한을 면대면으로 만나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좌천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혹은 북한과 대화해봤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재외동포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더럽다 그래서 딴 부서로 간 분들도 많습니다. 시민단체 지원 이 문제도요.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확실히 저 윤석열 정부가 외교가 비정상은 비정상이네요. 근데 총체적 비정상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얘기 들어보죠. 우리 저 박선원 의원님, 자 부탁합니다. 7분씩 드릴게. 지금. 7분요? 네.
예, 지금 오늘 저희 수미테리 사건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기 그 대통령 안보실에서 마치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망발을 부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정보위 간사가 저에게 항의를 해서 방금 저기 전화를 받고 끊어버렸는데요. 그거부터 신상 발언 비슷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미테리 사건의 미국 뉴욕 검찰 기소장에 혐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 1년간 20개 항의 범죄 행위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1.6개,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2.4개를 소위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좋다는 한미 동맹에서 왜 서로 이렇게 간첩질을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정권 얘기를 안 해요. 윤석열 정부 1년간 20개 항이라니까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의 그 미성숙한 정보 활동으로 지금 이게 들통이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당 정보위 간사는 어떻게 항의를 하나요? 여당 정보위 간사는 그 왜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 짓을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죠. 그리고 제가 내용을 이 기소장을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 하는데 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요. 아니 명품백 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준 거예요. 아니 명품백은 뭐 저기 다 주죠. 왜 그러십니까? 그 공공 외교 하다 보면 저기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이분이 원래 저기 CIA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셨고 그 다음에 정부에 한 3년 더 계셨는데 그때는 대외 기관과 그 타국 전문가들과 공개 비공개 세미나를 나갈 수 있는 클리어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사건이 터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경에 소위 대통령실의 도감청 사건이 이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수미테리를 이렇게 조사를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할 경우에 이제 이 일종의 그 상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준비했다가 조사하다 보니까 쭉 나와서 이렇게까지 간 것 같은데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국정원끼리 정보기관끼리는 뭐 했고 외교관들끼리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 코리안 가버먼트 오피셜도 1, 2, 3가 나옵니다. 여기도 국정원은 이제 핸들러라고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공공 외교 차원에서 했는데 걸린 거죠. 동맹국끼리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형법 78조의 간첩죄 부분에서 지금은 적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 및 외국의 단체를 통한 그 간첩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한 3분 쓴 것 같아가지고 슬라이드 확 넘어가서 그냥 트럼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럼 해도 될까요? 네. 지금부터 7분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오늘의 군사 세계, 뭐 이스라엘, 헤즈볼, 하마스 계속되고 있고 호르무즈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상자 발생하고 있고 양측이 서로 많은 물자를 소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5월 24일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여전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위기 증폭, 긴장감 고조,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죠. 조약. DMZ 내에 장애물 설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북방 한계선 밑으로
요즘은 좀 덜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들어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사일은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역시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회복이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중국 봉쇄를 약간 실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도 크게 데미지를 입었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현재는 1947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 단일 봉쇄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러중 두 나라에 대한 봉쇄인데 이 봉쇄 과정에서 미국도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중국도 정말 생각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스타벅스에 중국 부호들이 다 가서 있어가지고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호텔값부터 커피값까지 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만큼 시진핑 없는 세상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중국 부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주 교수님의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경쟁 구도 상태를 보면 경제는 서로의 사정으로 강요된 협력이 아닌가 하고요. 외교는 소강 상태이고 간헐적으로 고위급 접촉은 하고 있다. 물론 경쟁과 갈등 속에서 그렇다는 거고 군사적으로는 치열한 물밑 각축, 서태평양의 군사력 투입이 증가되고 있고 미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인데 약간의 전진 배치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핵잠수함이 조금 더 저쪽 하와이 근처 이쪽에 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더 동북아 쪽에 가까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 이 부분 넘어가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리스크 안보 참사 이거는 우리 최종근 교수님께서 다 말씀했지만 북러 28년 만에 군사 동맹이 부활됐고 러시아와 중국의 남한이냐 북한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대단히 용감한 외교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익은 없고 이것이 과연 가치 외교인지 주치 외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로 지속해온 북방외교 성과가 폐기되어 있고 오로지 미국의 인정을 받고 일본의 국익만을 보호하려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표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정부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 문재인 정부 5년 43회, 윤석열 정부 2년 조금 지났는데 51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 8.6회, 윤석열 정부 23.5회로 되어 있죠. 김정은이 말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2021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또는 보강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정밀 탄도미사일, 회거리 핵잠수함, 고체 연료의 ICBM, 초대형 핵탄두 이거 다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냉전 구조를 기회로 활용해서 이 기회에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겠다 하는 정면 돌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사 합의는 다 파기되었고요. 안전핀 실종되었다. 이 김도균 사령관님 말씀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간 트럼프 혀에서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좋은 말 나온 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좋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소다자주의, 양자주의를 복합해서 약간 세련된 외교는 펼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 거 다 베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바이든의 현재의 정책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참는 듯 하면서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나올 거다. 그래서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우리한테는 그냥 그레이트가 아니고 much more great, even greater 아메리카를 추구할 것이다. 더 많이 뜯어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산업,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 등등 안녕할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김정은하고 만약에 다시 케미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겁니다. 한국 없는 한반도 문제의 처리로 갈 것이고
국방 지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그 전략 자산들이 상시 배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더 그 전진 배치되고 있는 상태고, 이 전진 배치된 그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조금 더 들어오고 더 자주 오고 핵잠이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B-52가 더 자주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호혜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청구서들이 날아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핵 기반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현 정권과 국방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핵 기반 동맹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대령급 논의 구조 갖게 됐고 7월 말부터 8월 2일까지 실제로 도상 훈련도 합니다. 전략사령부를 지금 이제 창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전략사령부는 아마 이제 남태령 근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도 이제 실질적인 그 핵 억지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와 안도감을 현 정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아까 최정권 교수님이 쭉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트럼프를 소화할 능력이 있겠는가, 또 우리를 더욱 궁핍화시키는 문재인 교수님 책에서 봤습니다만 주변국 궁핍화 전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1차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되고 거부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메가톤급 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월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지금부터 평화 외교, 동북아 평화 협력 외교, 그다음에 우리의 그 외교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그 전략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 시점이다라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발제자가 두 사람입니다. 우리 최정공 교수하고 우리 박선원 의원 두 분이었는데 아주 좋은 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현 대사님. 네, 최종건 교수께서 그 전체적으로 아주 빠트림없이 비판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가할 것도 별로 없고 단순히 강조를 할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외교 전략의 부재, 현 정부가 외교 전략이 없다는 거 하고, 둘째는 허세와 의전 위주의 외교를 한다. 허세.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외교부라는 외교의 자산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략의 부재는 뭐냐? 정말 핵무장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반대합니다만은 방미 전에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가서 워싱턴 선언으로 완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시도가 잠재적 핵보유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지금 핵무기 갖겠다고 막 떠들던 나라가 잠재적 핵보유국, 즉 농축과 재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북한 붕괴 앞에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으로 붕괴를 원한다면 붕괴에 관해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붕괴를 원하는 사람이 붕괴를 떠들고 다닙니다. 긴장해서 붕괴하려다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붕괴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자유의 통일? 그럴수록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더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저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는 단 한 가지, 전쟁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허세 부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GPS 이런 그 레토릭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경제 문제뿐이 아니라 인권, 언론 상황 이런 것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글로벌 중추국가입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ODA를 대외 원조를 대통령의 그냥 해외에서 기분 좋아서 지시 내려가지고 무려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ODA라는 것은 코이카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이카 인력은 하나도 늘지 않아서 사실상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이건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행사 위주로 레토릭 위주로 하니까 반도체 동맹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란 네덜란드 방문 시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ASML이 우리 기업들에게 그 반도체 장비를 팔지 않고 미국 기업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원했지만은, 즉 후속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동행하지만은 이건 80년대 기업인 동행하고 비슷한 기시감이 듭니다. 뭐냐면은 거기 안 가면은 찍힐까 봐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외통위에서 부산 엑스포 백서를 좀 만들 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FTA 하나만 해도, 또는 이번에 뭐 체코 원전만 해도 상대가 있는데 다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떠듭니다. 예를 들어 FTA, 경제적 영토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은 그 나라의 영토입니까? 이런 레토릭의 과잉을 참 걱정합니다. 끝으로 이제 조직 문제인데요. 평화교섭본부 이상하게 바쁜 거 있고, 그 다음에 외교부의 조직과 인사가 정말 조직을 흔들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력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에 공관을 세웁니까? 거기는 유럽 국가 왕국들끼리 몇 나라만 파견하고 있는, 브뤼셀에서 2시간 반이면 차로 달려갈 수 있는 겸임국가입니다. 인구 40만에. 이런데 여기에 공관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열 몇 개를 지금 허세 부리느라고 지금 하면서 외교부의 그 조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공관장을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데 1년도 안 돼서 바꿔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치 않은 인사가 공관장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외통위에서 잘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판을 막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것을 노정시키다 보면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외교는 다른 것하고 달리 계속돼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약속한 것은 다음 정부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를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슈에 대한 우리 토론을 거쳐 입장 정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무장 문제부터 중요한 외교 이슈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외교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것이지만은 전쟁 예방 외교는 우리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요 국가의 즉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현상 유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외교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오태규 총영사께서. 예, 오태규입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한 30년 있다가 오사카 총영사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뭐라 그럴까 미디어와 외교의 어떤 접점 같은 거를 좀 살려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미디어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기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서 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일이라든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미디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야지만이 비로소 외교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통일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정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에서 떠났습니다마는 그런 데라 조금이라도 공헌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문제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 협력의 우리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를 지금 살펴보면 결국은 일본 문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굴욕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인 어떤 타협을 하면서 그것이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그걸 딱 낚아채 갖고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군사협력 사실상 준동맹으로 만든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손오공이 머리에 차고 있는 긴고아라고도 하고 금고아라고도 하고 그거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문을 외울수록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더 거기에 깊숙하게 말려 들어가는 최근에 나토 정상회담의 정상회의에 IP4 일원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한미일 여러 가지 군사훈련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면 저는 문제의식은 이런 게 있어요. 한일 문제에서 출발한 한미일 동맹체제,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이 물론 모든 일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훨씬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탈출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 탈출도 결국은 한일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한일 간의 깊게 엮을수록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지만 가장 약한 고리가 한미일의 또 가장 약한 고리가 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 얘기하고 또 한일 간에 얘기할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느슨하게 이완시켜 줄 수 있는 데가 일본 문제에서는 느슨하게 이완시킬 수 있다고 미국의 어떤 힘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가 작용을 하면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나오는 용어가 모시토라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시토라는 모시카 시대 트럼프. 그러니까 혹시 트럼프가 될지도 몰라 하는 어떤 그 조어를 모시토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번에 총격 사건으로 모시토라가 아니라 다시토라가 된 거예요. 다시칸이 확실히 트럼프가 될 거라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일본도 지금 트럼프가 오기 전에 일본도 정권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기시다가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거의 10% 정도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은 10%대, 그 다음에 20% 초반대의 지지율이어서 지금 9월 말이 임기 만료거든요. 총선거는 아직 안 됐지만 임기 만료가 자민당 총재 만료가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20일 정도에 지금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시다가 지금
다시 집권하느냐? 거의 그 일본의 지금 미디어에서 분석 나오는 거 보면은 혹시 자기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떠오르는 인물이 지금 그 이시바 시게루가 떠오르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반아베파의 어떤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베한테 이렇게 좀 대들었다가 계속 그 저기 밀려나고, 또 아소 2인자 아소하고도, 아소가 2008년도 총리할 때 자기가 그 사퇴 요구를 하면서 아소하고도 이제 상당히 눈밖에 나서 하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일본의 어떤 저변 지역, 특히 지역의 어떤 자민당 조직에서는 이시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 정도가 기시다 사퇴를 요구하고 한 20% 정도가 차기 수상으로 지금 이시바가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10%가 이제 그 밑에 고노라든가 뭐 등등등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비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일본 정권 변화의 대비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시바는 사실 그 방위족이거든요. 방위청 장관을 2번 했고, 방위성으로 승격된 다음에 방위성 그 장관도 1번 하고 그래서 3번 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해야 되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소신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국, 특히 한국과 관계 개선 없이 일본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또 생각을 또 확고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그 일본의 지금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상당히 차근차근 좀 준비해서 그 일본을 입구로 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한미일 체제의 어떤 한국화, 이거를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외통위의 그 제언인데, 외통위에서 그 아까 이제 그 조현 대사께서는 부산 엑스포 100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100서가 아니라 이거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잼버리 대회까지 아예 묶어가고, 이건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산을 그 상당히 그 거금을 쓰면서 완전히 그 국민을 속이고, 그 자기네들이 그 완전히 그 뭐랄까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상당히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당연히 그 단체장까지 나서 갖고 뭐 안 된다 그러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헤쳐야지만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것이다. 그 정권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데 대한 효능감이 이런 데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이번에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보고 사실상 이 야당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외통위원장을 왜 여당한테 주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런 거 나오도록 아주 긴급한 전쟁 맞고 지금 외교가 엉망진창인데, 그 부분을 지금 여당한테 내주고 외통위를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버려도 되는 카드로 쓰면서 무슨 외교가 중요하고 뭐 전쟁을 막고 이러느냐라는 부분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외통위를 꼭 회수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교체할 수도 없고, 김영배 의원께서 비록 간사지만 위원장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남주 교수님. 저는 그 중국 관련된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고, 아까 발표에서는 이제 가치 외교 문제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가치도 가치지만 거의 환상을 자꾸 불어넣는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정치적 이유도 있겠죠. 중국과 관련된 최근에 그런 방식의 어떤 수사라든지 접근 방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랑 관계가 이제 굉장히 급진전됐잖아요. 그게 아까 앞에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 거고, 우리한테는 큰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데,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북한과를 이게 대단히 환상적인 거죠. 사실 이런 식의 환상은 뭐 처음 나온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천안문 성로에 올라갔을 때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주면 중국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시 통일 대박론 얘기할 때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과 중국 사이 또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는 그렇게 막 어떤 중심이 막 움직이면 따라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항상 이익적 갈등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간의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그들의 관계가 어떤 단절된다라든지 되게 우리의 어떤 정책에 다시 협조하는 방향이 올 거라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는 문제적이고 뭐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라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한상에 입각해서 정책을 전개할 경우에는 그 후과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천안문 올라가고 북한에 핵실험하고 사드 들어오고 이런 식의 악순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의 갈등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라든지 중국과 러시아 사이라든지 그렇지만 그 2016년, 15년 상황이랑 비교해서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 관계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명확하게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는 더 높아진 거죠. 그럼 이런 전략적 자산, 부채적 측면도 있지만 자산적 측면의 증가한 관계를 쉽게 뭐 포기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정당화하고 그거를 뭐 어떠한 성과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적으로 저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늘도 많이 얘기됐지만 북중러 삼각관계의 어떤 강화의 어떤 추세가 있는데 그런 균열 요인도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근본적 원인은 그것도 우리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항상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북중러 관계는 아직 삼각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이유로 계속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왜 계속 가까워지는 요인들이 생길까요? 당연히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응적 차원에서 어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야기 뉴스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또는 나오는 설명하는 방식은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의 구조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 결국은 뭐 이 정부가 추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시켜서 뭔가 그걸 가지고 대적 관계나 국내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접근 방법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 그것이 초래한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약간 또 하나의 환상적 측면은 아까 박선원 의원께서 얘기하시면서 약간 언급하신 부분인데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이 한미일에 뭔가 올인해야 되는 이런 정당화 구조를 만들어요. 중국이 사실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뭐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는 작년에도 중국 경제가 꽤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했죠.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5.2%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아니 한국 경제 걱정을 해라. 왜 한국 사람 걱정 안 하고 중국에서 무슨 뭐가 하는 걸 걱정하느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엉망이고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중국 경제가 1분기에 5%를 5.3% 성장을 했고 조금 떨어졌어요. 2분기 엊그제 며칠 전에 발표된 거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4.7%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5%를 더 부각시키죠. 올해 원래 5% 목표를 했으니까 5% 달성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국 경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망하는 경제는 아니다. 그래서 5% 전후에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 막 미중 경쟁이 강화되고 그러면은 결국 누가 제일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미국과 그죠?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시장과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우리가 외교 정책의 어떤 자기 정당화를 상당히 이걸 통해서 동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파만 저 보수 쪽만이 아니라 진보에서 상당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론 형성에 은근히 이렇게 이 진보적 진영의 논의도 들어와서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하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까지를 오도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트럼프 등장 관련돼서 제가 요새 조금 걱정하는 것은 요 한 달 사이에 작년에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만나고 난 다음에 갈등은 있지만 양쪽이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돼 왔는데 요 한 2, 3주 사이에 상당히 저는 불안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중국에서 작년에 이제 11월 처음 또 했던 핵 군비 통제와 관련된 미중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 이유는 지난달 중순에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수출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저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니고 지금 미중 관계에 대해서 또 불안 요인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들어설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미국과의 관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게 미중 관계가 되게 악화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까 여러 가지 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위비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요구를 거부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갔을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가 제기하는 요구들에 대해서 거의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더 민감한 문제로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내년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국회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에서도 이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어떤 논의 구조들을 민주당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관련된 영역이 많잖아요. 이 군사, 정치, 경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수권적 정당으로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지고 있어야만 조금 더 효과적인 상황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한다라는 제안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은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14분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다 7분 이내에 해주셨네요. 자, 토론하겠습니다. 이거 이 자리가 국회의원님을 위한 자리니까 우리 홍 의원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래도 지금 들으셨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님들 보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보고 좀 일 좀 하시라 이렇게 지금 아까 1시간 있다가 갔는데요. 사실 지금이 세계적으로 이제 복합 위기 시대이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이 복합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방금 하신 그런 미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인데 지금 WTO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무역은 사실상 형해화됐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부상한 공급망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취약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중하고 또 미묘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정말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야당이 정말 그런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전 세션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관계도 특히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이슈인 대북 전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데 어제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 외통위 개최해서 우리 김영배 간사님하고 상임위 한 그 분위기를 보면 통일부나 또 통일부 장관이 거의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대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받은 느낌은 양측 간의 그런 무력 충돌이 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외교 안보 문제가 또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아주 크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모셨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는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정말 좀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게 비전문가의 상식적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여론조사를 하면은 제일 잘 나오는 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물론 이제 뭐 아주 높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국정 수행 분야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외교고 그것도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들도 그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 한반도가 진짜 폐허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힘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뭘까가 저는 늘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국회에서 여야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협치, 뭐 대화와 타협 그러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배반자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불가능한 정치 문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민주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해가지고 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게 그거를 저는 깰 수 있는 방법이 뭔지가 늘 궁금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정 의원님 말씀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배 의원님 빨리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기회를 우선 드린 다음에 그다음 오픈 디스커션 하고 그다음에 또 패널리스트들이 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예, 저는 아까 이제 뭐 앞 세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고 그래서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게 결국 주체가 아무래도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뭘까? 그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치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동영 의원 계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어떤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뭘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데 바로 잡혀야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를 목표를 둘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국내 선거용으로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국민들 설득하는 쪽으로 목표가 있는 것인지 둘 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나라 생각하고 실제로 이게 그냥 상황이 보통 지금 위중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다음 선거를 기다리기만 할 거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럼 뭐 국민들만 설득하고 계속 있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이제 그 대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주당이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거 다 좋고,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이남주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최종건 우리 교수가 이제 발제하신 것 중에 보면 나라별로 어떤 게 짚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 세션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뭐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몇 줄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문서화된 뭐 반 페이지가 됐든 3분의 1페이지가 됐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아까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다음 정기국회 들어가면서까지는 조금 목록이라도 잡아서 한번 우리가 공유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문정인 교수님 비롯해서 여기 이제 그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어쨌든 함께해 이렇게 준비해왔던 분들의 핵심적인 분들이나 그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모여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런 이제 자리들을 좀 구조화시켜 가지고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와 학계와 이런 데들이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까 이제 준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좀 계속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그 부분을 하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기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 선생 뭐 질문 있어요? 우리 이태호 총장님께서. 그 발제자들과 토론자들께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시스템 문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누가 주도하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논리적으로 되게 명료한 건 또 사실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미국 편에 붙자. 그러자면 일본한테도 어쨌든 일본과의 협력도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말하자면 진영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탈냉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균형 외교 문제를 확 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어떤 설명력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문서를 이제 한국도 미국도 일본이 채택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그 문서를 보면 맨 앞장에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을 존중한다라는 걸 맨 먼저 선언하고 가더라고요. 아마 아세안이 제일 눈에 약간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겠죠. 아세안이 이름 자체가 아세안이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이름에는 아세안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아시아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세안도 고민이었겠죠. 뭐 중국이 그쪽도 이제 전통적인 비동맹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마 제가 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문서를 읽어보면, 그래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세안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니네가 존중해야 되고, 여기서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거 반대하고 아세안의 중심성을 인정해야 되고 다자간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 존중해야 된다.
이런 독트린을 발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특히 이제 말라카 쪽에 있는 해협을 관장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확실히 손을 들고 있지 않은데 인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브릭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있는 자기 나름의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에서 아세안의 관점이 강조되고 세 나라가 다 존중한다고 고백하는 상황을 이들 나라가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왜 인도태평양에서 한반도 평화의 관점, 한반도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를 이행이든 뭐든 하여간 다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관점을 특히 이것에 책임 있는 미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약속해라는 독트린을 발표할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뭔가 지금 인도태평양으로 쭉 몰고 가는 이쪽에 대해서 우리 독트린이 뭔가가 좀 분명해지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그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우선 민주당부터 입장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그런 독트린 같은 게 신한반도 체제는 좀 애매하게 이름도 좀 괴상한 이름으로 제한된 거 외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태호 총장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현 대사님께서 뭐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세안 중심주의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사실 아세안과 협력할 때는 그걸 앞세워 줍니다.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이 정부가 그렇게 안 하겠다. 심지어는 약간의 그 무력 충돌을 감내하고라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면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이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당장 비판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다음 몇 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은 지금 미국과 일본을 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뭐 그 무슨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미국과의 외교 지금 살펴보면은 지금 너무나 이 정부가 다 갖다 바쳐서 그 과연 어떻게 민주당의 미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나올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일본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국제 정치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가면은 한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분야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태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파이를 그 자리에서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의 적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 국격이 얼마나 상하는가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뿐이 아니라 The buck stops here, 그것을 우리 한국 대통령 책상 위에 얹어놓고 있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중국 사대주의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사대주의 대상이 미국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편하고 그게 잘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더 많은 그 국민들과 인게이지를 해서 그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격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태규 총영사님, 아까 지금 그 일본의 사실상 그 전략적 좌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포스트 기시다에서 가령 이시바가 된다. 네. 이시바가 됐을 때
우리 민주당하고 협력의 공간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카운터파는 입헌민주당인데 입헌민주당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입헌민주당은 뭐 저기 지금 집권 가능성이 뭐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지금의 기시다 체제는 아베 없는 아베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은 뭐 신자본주의 해갖고 뭐 조금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거의 못 바꾸고 있고, 특히 그 외교안보 정책은 아베가 깔아놓은 그 레일을 그대로 그냥 달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시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보수 정치인들의 시각이라는 것들은 뭐 친미와 저기 보수 뭐 이런 걸로 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색이 그 흐린 옅은 측면이 이시바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거기에 공을 들이면 최소한도 그 역사 인식의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시바가 몇 번에 그 저번에 지소미아가 이명박 정부 때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시바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소미아가 이렇게 돌연히 중단된 것은 우리가 그 한국과의 그 여러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걸로 보면 그 나름대로 아베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역사 인식과 접점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홍 의원님, 근데 이시바가 사실 소위 국가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성이거든요. 사실 그 양반이 핵 잠재력도 주장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방위청 장관을 또 하면서 방위력 증강 얘기도 얘기하고, 아까 말한 집단 자위권 행사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시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미동맹, 그냥 미일동맹 강화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 중국 견제해서. 근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일의원연맹 지금 해보시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한중 의원 한중이구나. 네네. 한중이구나. 예. 오케이. 박사는.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토론자끼리 좀 다퉈주는 게 잠도 덜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7월 12일 날 워싱턴에 가가지고 한미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 그러니까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오픈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체제, 한미일 동맹, 한미일 협력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군사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인정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뉴클리어 컨벤션 앤 뉴클리어 인티그레이션 CNI 해가지고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통합시킨 작계를 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일본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NCI 개념에서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CFC하고 별개로 존재하고 이것은 그 인태사령부하고도 무관하고 주한미사령부하고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합참의장 전략사령부로 내려오고 미국도 대통령 합참의장 전략사령부로 내려오고 전략사령부 간의 협력이 만약에 이제 비언벙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실전을 준비한다. 근데 여기에서 핵은 개념 속에서 핵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국이 괌이나 뭐 핵잠수함이나 어디 있는 그 핵무기가 내 거라 치고 여기 있다고 치고 한번 싸우면 미국 핵무기에 우리 그 재래식으로 해서 때려 부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짜여지면서 군구조도 전략사령부와 한국전략사령부,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공동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인태사령부든지 이제 CFC든지 연합사든지 그 밑으로 들어가는 체계로 되는데 여기에 일본을 참여시킨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오태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한미일 체제 한국화는 불가능하고 이시바 씨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저도 무지하게 분석 많이 했습니다. 이시바에 대해서 과연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제 결론은 아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미 그 윤석열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져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전술적으로 역사 문제라든지 증영국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양보 제스처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시바의 태도이지 한국이 좋아서 가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토야마 이런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우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남주 교수님 지금 박선원 의원대로 얘기하면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고요. 일본은 지금 평화법 구조 이항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런 전략 잔소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김성한이가 일본 정치가 갖는 그 법률적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갔었을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일 3국 군사 공조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들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거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걸 한반도에 배치한다거나 또는 또 주한미군이나 또는 한국군이 양안 문제라든가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사실 한국을 적대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청도에 있는 북양함대 포함해서 우리도 군사적 행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약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부가 처음 수립된 이후에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청도에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했는데 완전히 저는 근본적 전환은 그 푸놈펜 선언, 네, 한미일 성명 공동 성명 들어가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台湾문제랑 남중국해 문제를 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 선언에서 그 두 가지 이슈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남중국해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남중국해에서는 최근에는 필리핀이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필리핀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그 중거리 미사일을 연습이라고 이렇게 상시 배치는 아니고 연습을 위해서 배치한다라고 중거리 미사일을 들여왔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필리핀이랑 중국과의 관계에 악화되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한 2주 전쯤에 필리핀에서 일단 그거는 미국이 다시 가져가라라고 해서 관리가 됐는데 결국은 중국이 지금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는 한국이 나토의 아시아 확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또 조금 뭐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을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하와이에 그 미군 사령부 방문해갖고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또 그랬으니 중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중 관계에 대한 뭐 이렇게 기대는 지금은 상당히 낮아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민감한 이슈가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돼서 이거는 완전히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台湾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료한 태도를 가질 텐데 뭐 로이터 작년에 미국 가기 전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台湾문제를 마치 직접 개입할 사안으로 된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문제가 어떤 중국이 뭔가 한국과 얘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구조적으로 한중 관계 어떤 전환은 힘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최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김현철 장관께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면서도 빠뜨린 문제가 유엔사 문제 같습니다. 결국 지금 유엔사 재활성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작년 11월 달에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전력 제공국이 독일이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제에 관련돼서 한미 간에 상당히 그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결국 미국이 전력 제공국의 그 정의를 전력을 제공한 국가에서 전력을 제공할 국가까지 개정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 개정 규정을 바꾼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참여일 겁니다. 결국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유엔사는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작전 통제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게 그럼 완전히 포기를 하고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듯이 유엔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토처럼 다국적군을 만들고 실제로 안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을 참여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전력 제공국의 독일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일본을 업적으로 참여시켰다든가 계속 지금 여론의 간을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래서 문제가 그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이제 결국에 종전선언 채택이 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측에서 특히 미 합참을 포함해서 그러면 유엔사의 성격을 바꿔보는데 그러면 다국적군화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영국, 캐나다, 호주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참여하자. 그러니까 독일이 관심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그 당시 이제 뭐 최종건 교수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우리 주권 사항인데 우리 정부 협의도 않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때 에이브람스가 아마 사령관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강력히 반대를 해서 그게 다 무효화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올라프 숄츠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나토 정상에서 만나면서 그걸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에서 분명히 걸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일본 자체는 어떤 식으로도 여기 지금 참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누구도 짚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최종건 교수께서 그때 직접 담당을 했었으니까. 예, 생방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이렇게 거꾸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유엔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한미연합사령부, 뭐 주한미군 사령부. 근데 저도 뭐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 안보 하지만 제가 첫 번째 맡았던 청와대 보직이 군비통제비서관이었어요. 갔더니 유엔사가 생각보다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요. 단순히 아까 우리 노무현 정부 시대 때 남북 간의 교류를 막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재활성화라는 문제로 유엔사가 마치 국제기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가 돼서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사의 총사령관이 되면 그 밑에 이제 미군 모델의 최초로는 부사령관이 될 텐데 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소위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을 하니 혹시라도 소요 사태가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되면 유엔사의 이름으로 소위 군비를 통제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게 소위 우리 주권과 문제되는 것은 유엔사를 키운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국제기구인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독일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국가 영토 내에 외국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외국군이 들어오는 거면 여러 가지 비준 사항일 텐데 상당히 우리 주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비자 문제부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좀 거꾸로 하면 만약에 2027년도인가요? 다음 대선이 그렇죠. 우리 27년일 텐데 혹시라도 2027년도에 우리가 맞이할 한반도 안보 환경과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유엔사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 장관님께서 그 상당히 큰 서랍 깊숙이 지금 있지만 꺼내서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방해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스탠스도 애매모호하고 우리 박선원 의원님의 그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
남북 선택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정말 결국은 살상력 무기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2027년도에 우리는 어떤 모습? 단순히 한러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의 핵 스탠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 이거는 결국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그다음에 연합사령부, 한국합참 4개의 유닛들 사이에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살 길을 찾겠다고 소위 다국적 군화를 시켜서 유엔 타이틀을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논의가 됐던 건데 지금 새롭게 나오는데 좀 검토를 우리 민주당 쪽에서 좀 세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 우리 이태호 소장께서도 그 인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유엔사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 합쳐 보면 이럽니다. 아세안 문제는 제가 뭐 조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환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지만 그들의 소위 유행이라고 할 거예요. 안보 유행. 이건 지금 소위 인태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는 대만 해협 혹은 말라카까지요. 하나는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죠. 근데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중국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있으면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 문제도 해결할, 비핵화 문제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군사적 대응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엔사가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와. 우리 국제기구화 시킬게. 근데 한국 정부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글쎄요, 뭐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제가 또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태 문제는 그거거든요.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인도양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1948년 이후에 미국이 나토를 만들고 중동의 센토를 만들고 동남아의 시토를 만들고 그다음에 남태평양의 엔저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원래는 미국이 구상했던 게 동북아의 니토, 동북아 조약기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를 했죠. 일본하고 동맹 어떻게 하느냐. 또 일본 내에서는 평화주의 세력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평화헌법 채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니토를 하느냐. 그래서 존 포스트 덜러스 국무장관이 54년 8월에 이걸 제안을 했다가 한국과 일본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이게 무효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을 때 그 캠프 데이비드 협약을 딱 하니까 그걸 컷 캠블 같은 사람은 70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덜러스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니토가 탄생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나토, 센토를 만들 거예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수교시키끔 해서 에브라함 그 협약 체결하는 국가들 만들어서 중동에 미국 동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토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아세안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득하라고 한 내용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에요. 거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아세안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북아 하고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동남아는 이제 이 니토 국가 더불어 설득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엔저스 그냥 존재를 하고, 그러면서 호주, 네덜란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우리하고 인도 퍼시픽 4개국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제가 볼 때 크게 과거 소련에 했던 것을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그 구상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에서 계속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예요. 트럼프가 유럽은 포기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중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유럽하고 이 인태 지역하고의 연계는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바이든처럼 그 덜러스가 생각했던 그 구상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뭐 요점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특히 우리 조현 대사도 강조를 했지만은 외교안보의 본질이 제일 핵심은 전쟁을 막는 거예요. 예방 외교가 제일 중요한데 예방 외교는 없고 공세적인 억제만 있다. 소위 위협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위 국민들이 안심하는 그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게 외교안보의 기본이 돼야 될 텐데 요즘은 오히려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의 동맹만 있는 이 기형적인 외교안보가 옳은 것인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종원 교수도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가치와 허세에 너무 치중하면서 실리와 실질이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여러 가지 모순 구조들이에요. 뭐 첫째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좋은데 우리가 미국의 위성 국가인데 위성이 어떻게 중추가 됩니까? 이건 가장 기본 상식적인 거거든요. 행성이 아닌데 위성인데 행성처럼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미국 말로는 그걸 옥시모론이라고 그러는데 말에 모순 구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로 가지고 하는 건 가치의 이중성이에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불량 국가, 그렇기 때문에 적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이런 국가들하고는 또 괜찮은가라는 가치의 이중성도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우리 박선원 교수가 의원이 이제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앞에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우리는 전략동맹이라는 이름하에 5대양 6대주 다 가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북한 다루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토하고 협력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하고 이걸 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비축 155mm 자주포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법으로 규정된 게 400만 불인가 될 거예요. 300만 발인가 될 거예요. 거기서 거의 100만 발 가까이 그냥 몰래 해서 미국에다 소위 차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에서 잘 감석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북위 위협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내돌아다니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남주 교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때 서울을 겨냥한다. 한미동맹 갖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우주가 있어요. 두 개의 유니버스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유니버스가 있고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이 양자 사이 가는 그 길이 인터스텔라 위성을 타지 않으면 도저히 가지 못하는 이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특히 이건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거 어떻든 가는 그 두 개를 갖춘 우주선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전혀 얘기가 안 해요. 의원님, 우리 같은 사람은 현 정부에서 좀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사람들 이건 상종 못할 완전 보수골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런 우리의 분절 구조를 갖고 북한을 어떻게 다루며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하신 복합 위기의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국격을 올릴 수 있는가 이건 상당히 실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발표인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